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공휴일인 독립기념일을 맞아 휴장한 가운데 오는 8일 알루미늄 메이커인 알코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분기 어닝 시즌이 개막됩니다. 한편 미국 시장 휴장으로 거래량이 감소한 유럽 증시는 소폭의 등락을 보이며 결국 부합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증시가 모두 0.1 내지 0.2%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8개국 확대 정상회담이 오는 8일과 11일 사이 이탈리아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최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금융규제, 기축통화체제, 기후변화, 무역 등이 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5위를 기록해 전년보다 한 단계 뒤로 밀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 순위는 브라질, 러시아 등의 신흥국에 밀려 5년 만에 4단계나 추락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고용 악화라는 태풍을 만나서 크게 휘청였던 뉴욕 증시가 지난 주말에는 독립기념일 관련해서 휴장을 했었습니다. 특히 전주 마지막 장에서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무려 200포인트 이상이나 빠지면서 고용 악화에 대한 반응을 아주 민감하게 보였었는데요. 지난 주간으로 봤을 때 다우지수가 1.7% 하락했었고 S&P 500과 나스닥도 각각 2.4%, 2.3% 떨어지며 주간 단위로 봤을 때도 3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2분기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될 텐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대우증권 허재환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는 쉬었고 유럽 증시는 열렸는데 부합세로 끝났던 것 같아요. 주간 단위로는 내림세였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하면서 유럽 주식시장만 이제 금요일날 열렸는데요. 유럽 주식시장이 대체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한 1.4% 정도 하락했고, 영국은 이제 약보합권이었는데, 이로써 유럽 주식시장은 거의 3주째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주째 주가가 하락한 것은 지난 3월 이에 처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럽 주식시장이 가장 좀 약했던 이유는 역시 이제 미국과 유럽의 이제 고용 보고서 때문이었는데요. 지난 목요일에 발표되었던 미국 고용 보고서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또 EU 16개국의 실업률도 지난달 9.3%에서 9.5%로 상승을 했고요. 미국의 실업률도 한 9.5%로 83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여전히 고용시장은 꽁꽁 얼어붙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시켜 주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당초 예상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지난 5월에 54.8포인트에서 49.3포인트로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고용 보고서, 그다음에 이러한 소비 신뢰 지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에 후행하는 그런 지표라는 점에서는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확실히 상승했었던 어떤 주가 랠리에 그 투자 심리가 사실 위축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유럽에서는 폭스바겐이 지난 한 주 동안에 거의 한 6% 이상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독일의 최대 철강 업체인 탄센크롭이라는 업체 역시 거의 3% 이상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은행주들이 대체로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 주말에는 큰 폭의 폭락은 면했습니다만 여전히 소비재라든지 소재 관련 업체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기가 끝났지만은 경기도 최악을 벗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경기 회복이 주가에서 보여준 것만큼 드라마틱하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실화하는 것으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난 6월 중순 이후에 글로벌 주식시장은 전반적인 활력을 좀 잃어버리면서 이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최근 3주째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1,400,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는 8,300 중심으로 상당히 좁은 박스권 장세가 지금 2달째 계속되면서 상당히 지리한 조정장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예, 크게는 한 2가지 정도의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모멘텀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일단은 경기가 최악을 지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했고 이미 그 주가가 상당 부분 반등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이후에 대한 고민이 싹 트는 시점인데요. 이러한 시점에서 사실상 모멘텀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분기 사상 대규모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여전히 실적은 그다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히려 주가는 오르면서 다음 주에 있을 어떤 어닝 시즌에 대한 부담이 조금씩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대한 관점도 상당히 좀 엇갈려 있는 상황인데요. 한쪽에서는 인플레를 또 다른 한쪽에서는 디플레를 걱정하면서 이 주식시장 내부적으로도 이 추가 상승과 그다음에 조정을 예상하는 세력들 간의 치열한 그런 매매 공방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밸류에이션인데요. 미국과 같은 이런 선진국 주식시장의 어떤 주가가 최근에 이 실적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싸지 않은 그런 국면으로 좀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특히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비싼 국면에까지 주식시장의 어떤 PR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그 주가가 상당 부분 빠르게 오르면서 향후 경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주가가 상승한 것에 비해서는 실적에 대한 개선 조짐은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2007년 PR이 어떤 고점 근처까지 이미 PR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인도도 마찬가지이고 또 선진국 중에서도 이 영국과 같은 일부 주식시장은 거의 2007년 이후 거의 최고 PER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표가 좋게 나오더라도 그리고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이 주가가 오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조정에 대한 그런 예상 심리가 일단은 주식시장의 어떤 그런 추가적인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기가 최악을 지났다라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그 이상 주가를 밀어줄 만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고 이제 더 이상 주가도 싸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루한 이런 횡보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중국 증시는 아주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째 3천선을 뚫으면서 지금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분석을 해주시고요. 이 같은 흐름이 아시아 증시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짚어주시죠. 예, 실제로 중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빠르게 경기 바닥을 회복을 했고 이후에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경기 회복의 조짐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사실상 유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지만은 일단은 시중 자금들이 증시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상해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3천선을 돌파한 이후에 이 3천선에 근접하면서 다소 관망스로 돌아섰던 투자자들의 자금이 빠르게 다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펀드 투자 자금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인덱스 펀드 자금이 굉장히 빠르게 유입되면서 이 블루칩들, 소위 대형주들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 주식시장의 강세는 아시아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중국 주식시장의 어떤 강세가 나타나자 한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도 상당히 주가가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 중국 법인의 영업이 활발한 한국 업체들도 나름대로 지금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히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 이 수출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국 주식시장은 3분기까지는 상당히 좀 빠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워낙에 유동성이 풍부한 데다가 이 중국 정부가 이러한 그 통화 기조를 완화 정책 기조로서 상당 기간 좀 끌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워낙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상승의 기울기는 다소 완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기조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해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는 현 수준에서 약 한 10에서 15% 정도 이상의 상승 영역은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는 게 아니라 지난 금요일장에서요. 뉴욕 증시가 지금 200포인트 이상 고용 악화 때문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었죠. 이런 이유를 놓고 사실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있는 중국 증시의 어떤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우세한데 다시 말하면 미국 증시와의 어떤 디커플링은 중국과의 동조화, 즉 커플링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지금 힘을 얻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제로 이제 중국 주식시장의 어떤 강세 부분이 어떤 미국과 유럽의 어떤 고용 보고서 이후에 어떤 그 경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회의감 때문에 충격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일정 부분 상쇄해 준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 예. 이러한 측면들은 분명히 국내 그리고 이 아시아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 거시 지표들의 어떤 그런 기대가 살아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중국 주변 아시아 주식시장, 그리고 원자재 가격, 그 다음에 어떤 호주 달러와 같은 원자재 관련 통화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이러한 흐름들은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어떤 경기 회복이 사실상 주로 내수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 경기 이러한를 비롯한 이 글로벌 경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중국 중심의 어떤 독자적인 경기 회복도 사실상 상당한 제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 주식시장이 경기 회복이 완전히 진행되기보다는 어떤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좀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실제 펀더멘탈 회복에 대한 영향은 사실상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중국이 균형적인 어떤 회복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정부 주도의 유동성과 투자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수출 부분은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악을 벗어나서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그 연속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불확실성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 시장이 분명히 그 미국의 어떤 그런 주식시장의 어떤 큰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주식시장은 좀 불규칙적인 어떤 변동성이 높은 흐름들에서는 벗어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에 기댈 수 있는 어떤 그 영향도 어느 정도는 좀 제한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에 뉴욕 증시 쪽에서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정된 지표들도 좀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번 주부터는 이제 실적 시즌이 조금 더 본격화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 지표의 일정들은 다소 한산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제 지표 일정에서도 상당히 주식시장의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좀 중요한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6일날 발표되는 미국 서비스업 ISM 서비스업 지수입니다. 이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GDP의 한 6에서 70%가 서비스업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지표인데요. 예. 지난주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처럼 당초 예상보다 조금 더 좋게 발표될 경우에는 이 고용 보고서의 부진의 충격에서 탈피하는데 좀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는 10일날 발표될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요. 최근 소비 심리 지수가 실제 소매 판매 지표에 비해서 빠르게 개선됨에 따라서 좀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주가 상승에 거의 연동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그런 이 의미를 좀 퇴색하게 보고 있는 시각도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 전월 대비해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보면 여전히 큰 악재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주식시장이 좀 정체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호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소 관망 분위기가 좀 더 우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변동성이 다소 커지는 흐름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는 경제 지표 일정이 한산한 가운데 눈여겨볼 만한 지표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수 그리고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대우증권 허지원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이종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론스타가 다시 외환은행 매각 작업에 지금 착수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금융계에 따르면 그 론스타는 그 최근 그 외환은행 매각을 위해서요. 그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둔 그 사모투자펀드와 그 가격 협상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 그 론스타가 미국의 한 PF로부터 외환은행 인수 제의를 받았고요. 그로부터 가격 협상을 벌였는데. 일단 그 론스타 측이 가격차 등을 이유로 그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PF는 그 주당 1만 원 선을 제시했지만 그 론스타 측이 그 주당 1만 8천 원의 그 경영권 프리미엄을 조건으로 내세웠거든요. 예. 이에도 그 중동계 자금과도 물밑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에 앞서 론스타는 그 지난해 그 HSBC와 협상을 진행하다 그 금융위에 따른 가격차 때문에 결렬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론스타 입장에서는
그 외환은행 매각을요, 그 국내 자본보다는 외국 자본에 그 우선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가격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외환은행 재매각을 추진 중인 론스타 이번에 이 매각이 성사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그 HBS 협상이 결론된 지 한 10개월여가 흘렀거든요. 예. 그 이번에는 좀 성사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 우선 무엇보다 그 국내 금융시장이 호전되면서 그 예전보다 좀 상황이 나아지고 있고요. 또 그 아울러 그 사모펀드인 론스타 입장에서는 이미 그 상당 부분 자금을 회수한 상태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예전보다 그 더 낮은 값에 팔아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 우선 그 론스타의 그 외환은행 투자 및 그 해수금 현황을 보면요. 예. 현재 그 총 투자금은 한 2조 1,548억 원에 이르거든요. 네. 이 중 이미 그 1조 8,800억 그러니까 총 투자금의 80.3%를 회수한 상태입니다. 그 세부적으로 보면은 그 2007년에 그 블록세일로 1조 1,928억 원을 회수했고요. 예. 그 배당으로 그 882억 원을 회수했는데요. 그 지난해 연말인가 이제 금융위기 때도 그 외환은행의 경우 그 론스타 대주주에게 배당을 해서 비판을 받을 정도로 예. 그 투자자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섰거든요. 과거 그 HSBC와 협상 때 상황을 고려해 보면요. 그 당시에는 그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가지고 17,000원 가량에 팔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글로벌 금리가 그 시작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고요. 그 HSBC가 그 주당 12,000원대로 그 가격을 낮춰 제안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게 그 양측 간의 협의가 무산이 됐는데요. 그 현재 그 상황들을 보면은 그 론스타 측에서 그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가지고요. 그 주당 13,000원대 팔아도 많은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주당 그 13,000원에 팔면은 그 론스타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약 4조 2천억 가량 되는데요. 이미 그 투자 자금의 87%를 회수했지 않습니까? 예. 만약 그 13,000원에 팔아서 그 4조 2천억 가량 벌게 되면은 그 추가로 6조 원의 자금을 이익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 투자 자금이 2조 원이니까 약 4조 원의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론스타 입장에서는 그 빨리 외환은행을 처분하고 싶은 데다 이미 많은 투자 자금을 회수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싼 값에 팔아도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과거보다 그 M&A 그 성사 효과에 한층 무르익고 있습니다. 네. 사실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변수로는 우리나라 정부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 예. 사실 우리 정부 같은 경우 론스타를 해외 자본이 아니라 국내 자본에 넘겨서 어떤 국내 어떤 은행계 재편을 또 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외환은행을 놓고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의 그 미묘한 그 입장 차가 있는데요. 그 지적하신 대로 그 보면요. 일단 우리는 그 외환은행을 활용해서요. 그 금융산업 재편을 꾀하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산업이나 우리은행도 그 구체은행 민영화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 민영화 과정에서 그 외환은행을 인수를 해가지고요. 그 거대 이제 메가뱅크를 출연시킨다는 의도를 갖고 있거든요. 또 그 굳이 국책은행이 아니더라도 국내 민간은행 인수해서 은행의 거대화가 이루어져서 하는 신정인데요. 그 반대로 그 론스타는 그 국내 매각할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국내 자본보다는 외국 자본에 매각하는 게 더 많은 값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여러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그 문제는 그 론스타가 그 외환은행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그 우리 정부로부터 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책임질 자격이 있다는 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예. 한마디로 그 키를 정부가 쥐고 있는데요. 그 지난번인가 그 론스타 그 헐값 매각하고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무죄로 판결을 났지만요. 그 론스타의 그 외환은행 그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불합격을 받으면요. 그 론스타 입장에서도 그 매각하는데 상당한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정부가 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좀 관건이 되는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이제 론스타 입장에서는 원하는 대로 외국 자본에 매각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를 압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론스타가 또 이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어떤 카드를 제시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과거에 이제 외환은행 매각 문제가 그 단순히 이제 그 외국 자본의 먹튀로 이슈가 됐다면요. 네. 이번에는 그 먹튀뿐만 아니라 그 국내 금융산업 재편과 연계됐다는 다른 점이거든요. 네. 그 오히려 그 앞으로 진행될 그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우리 정부하고 론스타 간의 그 보이지 않는 싸움이 더욱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론스타가 다시금 재매각을 추진 중인 외환은행 여러 가지 M&A 얘기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은행 주가도 한번 잘 챙겨봐야 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산업계 소식인데요. 삼성전자가 조 단위의 LCD 시장에 지금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LCD 시장에서 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거의 시장 점유율 1위 아닙니까? 예, 1위입니다. 삼성이 예. 이렇게 조 단위 투자에 나선다면 분명히 그 업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 예,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삼성전자가 그간 그 정중동 상태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까? 예. 근데 사실 이 정중동 상태에서 많은 움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윤곽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올 하반기부터 그 조단위 대규모 LCD 투자를 계획한다는 거거든요. 그 삼성 관계자 발언을 좀 종합해 보면요. 올해 그 하반기 탕정의 그 11세대를 포함해서 그 LCD 신설 라인 구축에 돌입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고 그 라인 설계 작업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멘트를 밝혔거든요. 예. 현재 현재 그 투자 금액은 2조 원에서 한 4조 원가량으로 추상되고 있고요. 일단은 그 삼성전자가 그 LCD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데는 최근 LCD 경기가 호황을 타면서 그 좀 물량이 딸리고 있고요. 네. 여기에 또 그 LG 디스플레이, 뭐 일본 샤프 등 그 국내 경쟁 업체가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그 자칫 투자를 늦추면은 그 시장 점유율을 뺏길 수 있다. 그런 위기감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그 현재 그 대형 LCD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그 삼성전자가 그 소폭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점유율을 보면은 그 삼성전자가 28.7%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뒤를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25.4%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만의 CMO하고 AO가 각각 14.4%, 그 13.6% 등으로 3, 4위를 달리고 있고요. 샤프는 그 7.6%로 5위인데요. 이런 가운데 그 LG 디스플레이는 그 하반기 LCD 파트 2조 원 투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대만 업체들은 이제 중국과 합작을 통해서 LCD를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샤프도 그 소니와 10대대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그 추가 LCD 투자를 통한 확고한 1위 자리, 고수 이런 전략을 그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시하신 이 표를 보니까요. LG 네. 디스플레이하고는 뭐 MS에서 그렇죠. 거의 3.3% 그렇죠. 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LG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하반기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1위 탈환을 선언을 한 상태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로서는 더 좀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점에 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투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예, 아직 그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LCD 그 8세대 라인 추가 투자가 있고요. 그 다른 하나는 그 11세대 라인 신규 건설이 있는데요. 예. 사실 이중 그 8세대 라인 추가 투자는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8세대의 경우 그 삼성전자는 이미 소니 합작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가 투자를 하면 소니와 공동으로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삼성전자의 LCD 신규 투자를 보면요. 그 세계 최초로 그 11세대 라인을 새롭게 건설하는 겁니다. 현재 LCD 업계에서는 그 10세대까지는 나왔지만 그 11세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이미 그 삼성전자는 그 8세대에서 9세대, 10세대를 뛰어넘어가지고요. 그 11세대로 바로 진입한다는 그 방침을 밝힌 바 있거든요. 예. 그 삼성전자의 추가 그 LCD 투자는 그 11세대 신규 라인이 건설이 유력하고요. 그 11세대 투자 규모는 한 4조에서 4조 5천억 가량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공사 기간은 한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 탕정 그 삼성전자 공장에는 이미 부지가 확보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터파기 공사만 하면 그 완료되는 거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 LCD에서 통상 이제 세대를 얘기하는데요. 그 8세대, 10세대, 11세대 하는데 그 기판 크기를 얘기합니다. 예. 11세대 같은 건 그만큼 기판이 크니까 더 많은 그 LCD 패널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11세대로 진입하게 되면은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LCD 세계 1위를 고수하는 그런 그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뭐 따라잡는 또 마켓 쉐어를 뺏기지 않으려는 삼성 입장에서 8세대, 9세대 만들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 또 깔려 있겠지요. 자, 그리고 주말에 통계치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의 개인 순저축률이 무려 10년 만에 OECD 1위에서 꼴찌로 떨어졌다 하는 그 추락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인데요. 순저축률이 하락한다는 것 역시나 좋지 않은 징후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자본시장이 발달할수록 그 개인의 저축률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속도인데요. 우리나라 그 개인 저축률을 보면은 2000년 10.7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10%대 벽이 깨지면서 2007년에 2.5%까지 날아앉았거든요. 뭐 한국의 저축률이 뭐 10년만 1등에서 꼴찌로 추락한다 그런 분석까지 나왔는데요. 예. 그 이제 주요 경쟁국가의 저축률을 보면요, 미국이 0.5입니다. 2007년 기준으로요. 예. EU 지역이 8.6이고 일본이 3.1, 한국이 2.5인데요. 이렇게 저축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총 자본이 형성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경제 성장률에 많은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흔히 우리가 일본은 이제 그 국가는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하다 이런 평가를 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그 저축률 격차는 결국 우리도 그 일본의 전철을 따라간다.
그런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계 저축률이 낮다는 건 그만큼 경제 성장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열심히 저축을 하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순 저축률이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그 소비보다도요, 그 소득보다도 소비 증가가 많고요. 그 소비에서도 우리가 그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소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통신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예.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된 성향이 이제 그 저축에서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계 순 저축률의 급락 원인이 소득 증가율보다 소비 증가율이 더 많아서라고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타라 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공휴일인 독립기념일 관계로 휴장을 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특별히 오는 9일에는요, 미국 최대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가 어닝 시즌의 포문을 열게 되는데요. 이 같은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시장도 좌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사실상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더 집중적으로 몰려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사실상 실적 시즌의 초반에 해당하는 이번 주는 역시나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박스권 흐름 내에서의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